설명하기에 앞서서 약간 이제 서두격으로 세계사를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기후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기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물론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 때문에 더 사람들 인식이 제고가 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기후 변화가 세계사의 주요한 사건을 이끌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 중에 하나가 몽골 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네, 기후 변화로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이 즉슨 이제 그 기온이 이 전반적인 그런 트렌드인데요. 1200년대 여기 지금 빨간색 이쪽 보이시죠? 이 미디얼 웜 피리어드라 해서 중간에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끝나는 지점의 기온이 팍 떨어지기 점점 시작해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리들 아이스 에이지라고 되어 있는 1400에서 1800년대 사이 이쪽 부분에서 이제 가장 저점을 찍고 이제 다시 기온이 상승한다고 보는데요. 이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텝 지역, 북위 40도에서 60도, 유라시아 벨트 긴 초원지대에 이 풀의 그 양이 충분치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충분한 가축을 기를 수 없는 상황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게 몽골 제국의 시작점이다 라고 주장하는 기후학자들의 이론에 따라서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팍 떨어지는 경우, 물론 우리 17세기, 16세기까지 점점 서서히 기온이 떨어지지만 세계 평균 기온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이때 좀 역사적인 변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표시한 요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중 맨 왼쪽은 몽골 제국이 탄생하는 시기였고요. 두 번째는 몽골 제국이 멸망하는 시기였고요. 세 번째는 흑사병이 생성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다양한 이론이 있죠. 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가? 왜 갑자기 오르는가?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물이 작황이 좋지 않고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 가운데 소요가 발생하고 국가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데 작황이 좋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 없잖아요. 반란이 발생하고 그런 모든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들의 분명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이 데이터 자체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과학적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1000년 전에 글로벌 에버리지 템퍼리처 세계 평균 기온을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다양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나이트 같은 거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게 나온 데이터도 어쨌든 이제 완벽한 데이터는 아닌 것이죠. 예, 가설이고 가장 그럴 법한 그런 에스티메이트 추정치지 실제 이렇다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트렌드는 있습니다. 17세기, 16세기가 굉장히 좀 기온이 낮았다. 세계 전반적으로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이르기까지 기온이 쭉쭉 내려간 시기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확실을 하고요. 네, 좀 더 연구가 지속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오늘 읽으실 부분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의 당나라와 이제 송나라를 전환되는 시기부터 시작을 하죠. 당나라와 송나라의 변화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약간 당송 변혁기, 당송 교체기 이런 식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론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이제 연구 성과가 높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연구 성과가 높은데요.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또 사실적 팩트들은 제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과거 제도의 완성입니다. 과거 제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도 사회 엘리트를 구성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 엘리트가 될 것인가?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고시 합격하거나 또는 그런 이제 고시가 없어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거나 이제 당나라 시대만 해도 물론 과거 제도는 수나라 때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시험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재를 뽑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추천받는 그런 왜냐하면 이제 시험지에 다 이름을 썼대요. 그래서 당나라 시절에는 누가 이걸 썼는지 다 아는 것이죠. 누구 아들이 쓴 시험지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떨어뜨려요. 그죠? 귀족 중심 사회였고 각 지방의 그런 절도사라는 그러한 관리들은 굉장히 절대적인 관리가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황제 권력이 그만큼 약화된 그런 시기였다고 한다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만 뽑고 그렇게 뽑힌 사람들은 황제한테 충성을 다하고 또 과거 제도는 양민들 물론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봐야 되지만 실제 이렇게 돈이 없어도 글을 글재주가 좋아서 이제 과거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석봉 떡을 썰 테니 글을 써라 그런 것처럼 글을 잘 쓴다든지 이러면 과거 제도에 합격할 수 있죠. 그러면 관리가 되고 높은 그런 관직에서 신분 상승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귀족이라는 것들이 물론 이제 음서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관리면 뭐 자식들도 뭐 어느 정도의 관리는 이제 해주는 하지만 이제 진사라고 우리 하죠. 장원급제하는 경우에서는 꼭 아버지가 영의정이라고 자식이 영의정이 되는 게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권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귀족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사회에서 실력 중심적인 사회에서 각자가 그럼 나도 실력을 발휘해보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근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전 같은 것들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동전을 많이 찍어내고 동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지폐도 발행을 하게 되고 해외 무역 같은 경우도 적극 이제 장려를 하게 되고 중국의 이제 중심이라고 하면 화북 지방인데요. 우리 강남 지방 황하가 아니고 장강 유역이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게 특별히 이제 송나라가 쫓겨나갔잖아요. 그 금나라의 공격으로 북송이 망하고 남송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큰 변화들이 뭔가 자본주의와 실력 중심적인 사회로 변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랑기안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바이킹인데 바랑기안 출신의 류리크가 노브고로드 지금 여기 이제 지도에 보이시면 오래 굉장히 이제 저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근처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점 위에 중에 두 번째 노브고로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쭉쭉쭉 내려와서 중간에 이제 키예프 중간에 키예프까지 빨간색 그 지도의 맨 아래쪽에 키예프까지 오게 되고 이쪽을 이제 드니에프르 강을 통해서 남쪽 흑해와의 무역을 노려서인지 이쪽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가 이 당시에 키예프 루시 시기에 전파가 되는데요. 처음엔 867년에 처음에 포교가 시작되는데 988년에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키예프 루시의 대공이 개종을 하면서 국가 종교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뭐 아까 전에 책에서 읽으신 부분대로 하자르를 이제 그렇게 몰아낼 정도로 강력해지는데 1204년에 그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십자군 일부가 그 콘스탄티노플의 원래 동로마 제국에 원래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는데 중간에 동로마를 그냥 공격해서 그 황제 정권을 엎어버리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1204년에 발생을 하는데 이후에 동로마가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흑해 전반의 무역도 약화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키예프한 루시도 뭐 약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브고로드는 그 후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몽골 제국 시기에 그 노브고로드의 연대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 러시아를 점령하게 되면서 뭐 이렇게 뭐 관리들을 파견하는데 어떻게 뭐 세금을 거두고 뭐 어떻게 몽골 제국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런 게 노브고로드나 다른 지방의 연대기들이 남아 있는데 예, 다른 도시들은 살아남았지만 키예프는 네, 좀 더 이상 러시아의 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그 역할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네, 요나라 우리나라 이제 강감찬 장군 귀주대첩 이죠. 네. 그래서 거란족은 이제 원래는 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강해진 거가 이제 한 910년대 이때 이제 야율 아복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 밑에서 강성해지면서 발해를 멸망시키고 발해가 가지고 있던 제도들, 뭐 오경제도, 수도를 5개 뒀던 그런 제도 같은 걸 받아들이면서 급속도로 강해지는데 이때가 또 마침 당나라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아까 전에 사타 돌골이라고 해서 그 돌골족의 후예가 당나라가 무너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었다고 하는데 그 후당이거든요. 그 후당 세력을 또 이제 전복시키고 정권을 만든 게 이제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진이라는 그런 5대 중에 하나죠. 국가를 세우는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도움의 보답으로 중국의 지금의 북경 지역, 하북성, 이쪽 일부 지역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거란족은 물론 이제 뭐 발해도 약간 그런 도시들이 있었죠. 중요한 도시들, 농경지대 일부, 그다음에 초원지대 이런 데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중국 땅을 띄워준 것이죠. 연운 16주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받고서는 이 땅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유목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거란이 몽골리아 초원을 다 장악하고 중국의 일부도 장악하고 중국이 거란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금나라가 이제 곧 와서 이제 요나라가 멸망하고 서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금나라를 북중국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거란을 북중국으로 생각해서 거란 뭐 게단 키탄이라고 하는 그 발음대로 중국을 지칭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북중국을 키타이라고 지칭하게 되는 러시아에서 지금도 끼따이거든요. 중국 끼따이스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홍콩의 항공사 아시죠? 캐세이 패시픽이라고 하는 캐세이죠. 캐세이 이런 표현 이런 게 다 중국을 가리키는데요. 이 중국을 가리키는 캐세이, 키타이 이런 게 다 거란에서 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왔을까요? 네, 유목민들,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사람들한테 그만큼 이제 거란이 중국처럼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 이후에도 몽골 제국 시대에도 북중국은 키타이라고 이제 부르죠. 예. 그다음에 이 거란이 이제 멸망을 하고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거란을 멸망시키고 쫓겨나면서 야율 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카라키타이라고 하는 서요라고 하는 국가를 만드는데요. 좀 나름 그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무너지고 카라키타이가 중앙아시아의 정치적인 그런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가운데 페르시아어계의 좀 부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만조가 있었고 그 서만조에서 그 페르시아 문학이 아까 책에는 다치치라고 되어 있었는데 다키키 또 루다키 이런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이 페르시아어 문학을 부활시킵니다. 원래 중앙아시아가 이슬람이 되면서 아랍어가 다 장악을 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 그 아랍어의 문자
페르시아를 받아들이고 페르시아의 언어를 맞추고 하면서 예, 새로운 언어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페르시아어 이란어와 그 지금 이 페르시아어가 다 이때 생성이 되는데 그 역할을 한 게 이제 서만조였고 그 서만조에서 지금 이제 부하라에 가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스마엘 사만이라고 하는 그 군주의 묘를 보실 수 있는데요. 뭐 그 투르크계 왕조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이란어 그리고 페르시아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킨 그런 왕조가 있었다는 게 중앙아시아나 뭐 페르시아 문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